토션빔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걸까요? 그 승차감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승차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스펜션의 구조, 단순히 하나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타이어의 종류, 차체의 크기와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체들의 강성과 배치의 형상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승차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위키피디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스펜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차가 출시될 때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 차 토션빔 달고 있대. 무슨 토션빔을 아직도 쓰고 있어. 뭐 이런 공격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토션빔 과연 정말 승차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요소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스펜션이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차체에서 이 서스펜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하면 이 개념들이 약간 좀 혼동되는 게 있어요. 서스펜션, 스럿 타입, WC1 타입, 에어 서스펜션, 판스프링,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쭉 떠오르실 건데, 서스펜션에서 제가 오늘 주로 다룰 얘기는 링크의 구성에 따른 서스펜션의 종류입니다. 어떠한 관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인 거고요. 판스프링이냐 에어 서스펜션이냐, 이 부분은 실제 그런 링크들로 들어온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이 스프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 댐퍼, 이 부분도 서스펜션의 주요 부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절의 링크의 종류와는 서로 호환돼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은 좀 따로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4개의 바퀴를 달고 있는 차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스펜션이라는 장치가 달려있지 않다면, 즉 바퀴가 차체에 한 몸으로 붙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 주행 시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을 지날 때마다 분명히 어느 쪽 바퀴 하나가 허공에 뜨게 될 겁니다. 최소한 하나 또는 2개의 바퀴가 허공에 떴다 앉았다 하는, 4개의 바퀴가 항상 땅에 못 닿아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서스펜션의 목적은 4개의 타이어가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언제나 온전하게 지면에 접지하면서 일관된 접지력을 땅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퀴가 굴곡의 높낮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관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맥퍼슨 스트럿이나 멀티링크나 토션빔, 이런 몇몇 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절의 필수 요소는 뭘까요? 일단 관절의 제1차 목적은 차체로부터 바퀴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타이어가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나머지 방향으로는 불필요하게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고정의 역할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차체에서 이 타이어까지의 링크, 관절이 하나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역시 앞뒤로 흔들리거나 대각선 방향으로 흔들거리거나 혹은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흔들거리는 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제한을 갖지 않고 마음대로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링크들을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되죠. 하나만의 링크로는 특정 각도의 힘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2개, 3개, 4개 이렇게 관절의 개수를 조금씩 더 늘려주게 됩니다. 관절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바퀴 움직임에 대한 자유도는 제한을 많이 받게 되고, 애초에 서스펜션 설계자가 의도했던 정확하게 위아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관절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관절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피도 늘어나게 되고 무게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점을 찾게 되는 거죠. 서스펜션의 이 부품에는 링크라고 불리우는 막대기가 있고 암이라고 불리우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링크는 이 끝에 있는 고정점이 하나와 하나를 연결해주는 막대기를 링크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회색 부품이 솔 조인트와 조인트 각각 하나의 지지대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링크가 되겠고요.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는 지지대가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의 고정 포인트, 반대쪽은 2개의
고정 포인트를 갖는 이런 경우에는 링크 같지만 이거를 또 다시 구분해서 암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링크와 암의 역할이 비슷한 듯 하지만 이 힘을 받는 고정점, 지지대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방식은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되어 있는 현가 장치 쪽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1차적으로 바퀴에 충격이 전달이 됐을 때 타이어에서 한번 굴신 운동을 통해서 그 충격을 저감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휠이 그 충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실제 그 휠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각 링크들이 스프링을 누르게 되죠. 그리고 이 눌리는 스프링의 반발, 스프링 개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충격의 흡수가 부드럽게 진행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눌러진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스프링의 탄성에서도 그 후의 진동, 여진을 잡는 부분들도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잡혀져 있는 이 주파수의 진동이 실제 차체로 전달됐을 때 차체의 강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고안이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여진을 증폭시키지 않느냐,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종합이 될 때 이 차의 승차감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에 느낌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전륜 서스펜션과 후륜 서스펜션은 구조적으로 또 형태가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좌우로 돌려줄 수 있는 한 기능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직선으로 달려갈 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직선을 유지해줄 수 있는 직진 안전성을 확보만 해주고 또 뒤쪽에 있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만 해줄 수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소한 형태로도 이 FF의 뒤쪽 서스펜션으로 쓰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FF, FR 뭐 이러한 어떤 엔진 배치에 관련해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지난번 위키피디아 영상을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가장 많이 쓰는 서스펜션의 형태는 바로 맥퍼슨 스트럿 혹은 그냥 스트럿 방식입니다. 구조가 가장 단순해요. 아래쪽에 로어 암이라고 하는 암 기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상하 움직임은 별도의 링크를 구성하는 것 대신 스프링과 댐퍼로 되어 있는 이 현가장치 자체가 스스로 링크의 역할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구조로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엔진을 가로 배치로 써야 되는 앞바퀴 굴림형 차량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좀 약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맥퍼슨 스트럿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다시 단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면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서스펜션의 구성 요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위쪽에 링크 역할을 하게 되는 스프링과 댐퍼 자체에도 타이어의 수직 상하 움직임에 따라서 댐퍼 자체가 비틀림 능력을 받게 되는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뭔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부품이 모양이 변형된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기획했었던 타이어의 각도가 틀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접지력이나 승차감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설계도대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각 부품들의 강성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스트럿 구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나온 것들이 바로 이 멀티 링크 구조입니다. 서스펜션 쪽에 조금 더 많은 링크들을 쓰고 부피를 할애를 하고 엔진의 배치나 기타 부품들의 배치를 좀 더 센터 쪽으로 밀어두더라도 보다 나은 전륜의 역할을 최적화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가로 배치 엔진에서 스트럿 방식이 아닌 서스펜션을 쓰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산차에서도 그랜저 XG 모델, 그 당시에 현대차에도 전륜에 WC 본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WC 본이 들어가 있는 그랜저의 핸들링은 대형차임을 감안하더라도 꽤나 끈끈한 접지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그 차는 맥퍼슨 스트럿을 썼어, 저 차는 WC 본을 썼어, 그 형태 한 가지만 보고서 그 차의 하체 성능을 판단하는 것은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스트럿에서도 로어암의 형상과 댐퍼의 배치, 부품들의 강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똑같은 스트럿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하체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WC 본도 마찬가지입니다. WC 본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런 WC 본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주행할 때 느껴지는 주행 감각은 잘 조율한 스트럿보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태로만 성능을 논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쪽 서스펜션도 동일합니다. 뒤쪽 서스펜션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좀 크기가 작고 하중 떠받드는 이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토션빔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바퀴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얘가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유도를 확실하게 제약을 걸어줄 수가 있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타이어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땅과 닿는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캠버 컨트롤 면에서도 토션빔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토션빔이 멀티링크보다 더 좋은 서스펜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스펜션의 근본적인 목적, 존재 이유가 네 바퀴가 각각 다른 어떤 요철에 부드럽게 대응하기 위해서 각 타이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에는 토션빔은 근본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바퀴가 서로 다르게 못 움직이는 링크 형상은 아니니까요. 토션빔을 가지고서도 승차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SM6의 승차감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죠. 물론 이 스프링과 댐퍼, 실질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이쪽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토션빔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의 바디 강성을 올려주는 부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동일한 토션빔을 고정한 상태에서 승차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토션빔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토션빔 가지고도 더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게 공학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 토션빔 때문에 꼭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량이 좀 더 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정교하게 각도를 조정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멀티 링크식을 쓰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뭐 더블 리시본을 뒤쪽에다 쓰는 그런 전륜구동 차들도 있었고요. 과거의 기아 엘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고 무게가 가벼운 FF 방식의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륜 후륜을 전부 더블 리시본으로 쓰는 굉장히 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차종들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스트럿을 쓰지만 또 뒤쪽에 멀티링크를 쓰는 그런 구성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뒷바퀴에는 엔진이나 변속기가 자리를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바퀴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피가 앞쪽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멀티링크라고 해도 사실 멀티링크라는 이름 하나로 부르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각 메이커들마다 쓰고 있는 링크의 구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엔진은 브랜드가 다른 회사들끼리 공용해서 쓸지 몰라도 서스펜션 컴포넌트에서 오고 있는 노하우는 쉽게 다른 브랜드에다가 나눠주기가 어려운, 정말 그 차만에 해당되는 아주 특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그 브랜드의 색깔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서스펜션에 대한 기술력,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터 같은 트럭 같은 경우는 뒤에 엑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토션빔이 엄밀히는 독립현가가 아니지만 정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하나의 금속 차축으로 연결한 리지드 엑셀이라는 방식도 이런 현가장치 종류 중에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수직 하중을 많이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상용차들의 엑셀로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독특하게도 이 포드의 머스탱이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리지드 엑셀 방식을 후륜에 적용을 해서 써왔던 그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랭글러처럼 이렇게 험로를 주파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도 이런 리지드 엑셀이라고 해서 두 개 차축이 위에 있는 이 스프링 밑에서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현가 장치들도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스펜션의 구조였습니다. 몇몇 대표적인 서스펜션 구조를 통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자, 과연 토션빔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결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상적인 서스펜션의 구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승차감 자체를 좌우하는 대부분의 근본적인 요소가 서스펜션의 구조에서만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 승차감이 안 좋은 차는 다른 것도 안 좋을 확률이 다분하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위키피디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휘바휘바!